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엔 하면 정말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인데 이런 국제기구에서 심각한 재정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몇 개월마다 꼭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유엔 회원국,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을 향해서 체납하고 있는 분담금 납부를 독촉하는 겁니다. 네. 이 현지 시각으로 8일 유엔 총회 제5위원회 2020년 유엔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유엔이 심각한 재정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번 달 10년 만에 가장 극심한 적자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유지군 유지를 위한 현금 보유가 고갈될 위기에 또 다음 달 직원들의 보수를 지급하기에도 현금이 부족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체 193개 유엔 회원국에 발송하면서 분담금을 납부한 129개 회원국에 감사를 표시하고 이 체납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긴급히 완납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 말 현재 유엔 회원국들은 전체 예산 가운데 70% 정도의 분담금만 납부한 상태로 유엔은 이미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지 않거나 경비 지출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긴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콕 집어서 미국을 향해서 분담금 납부를 유엔이 독촉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별한 네네. 이유가 있나요? 이 미국이 유엔과 평화유지군의 예산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고요. 네. 또 그런 만큼 그동안 유엔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분담금을 체납하거나 납부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은 이 전체 5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엔 일반 예산 중에서 22%, 그리고 전체 67억 달러 규모의 평화유지군 예산 중에서 28%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올해 1월 1일자로 일반 예산 중에서는 3억 8,100만 달러, 또 평화유지군 예산 중에서는 7억 7,600만 달러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테르스 총장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 상황에 대해서 회원국들에게 편지를 보낸 바 있고요. 올해에도 지난 1월에 이어서 두 번째 체납금 납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구테르스 총장은 자신의 관저 매각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이 관저가 1972년에 유엔 미국 대표부로부터 기증받은 것이어서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매각이. 네. 그리고 또 유엔 건물도 사실 유엔 소속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은 대부분 이 회원국들이 내는 분담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담금이 중요한데 이걸 볼모로 위협을 하게 되면 국제기구 입장에서도 참 여러모로 난감해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본 우익들의 위협으로 전시가 중단됐었죠. 이 소녀상 이야기 전해주신다고요? 네, 일본 나고야시 아이치현 문화예술센터에서 아이치 트리엔날레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가 열리고 있는데요. 평화의 소녀상이 포함된 이 기획전은 지난 8월 1일 트리엔날레 개막과 함께 전시가 시작됐지만 일본 정부의 압력과 극우들의 협박으로 사흘 만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네. 일본 공공미술관에서 이 위안부 피해자를 표현한 소녀상이 처음으로 전시되는 일에 일본 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따라서 이 전시회가 중단되자 한일 양국 전체가 난리가 났었죠. 네. 이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들끓었고 기획전 실행위원들은 전시 재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시 중단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지난 8일에 기획전 전시가 재개되면서 이 평화의 소녀상은 폐막일인 14일까지 일주일간 다시 관람객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자유로운 감상은 불가능하고요. 한 번에 35명씩 추첨해서 하루 6번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네. 게다가 관람객들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고 SNS에 이를 퍼뜨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 뒤에 관람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전시됐던 소녀상은 오는 14일
IT 트리엔날레 폐막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전시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또 전시가 재개됐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관람이 자유롭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까 참 안타까워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두 번째 비공식 회담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부터 13일까지 인도와 네팔을 방문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11일과 12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인도 남부 대도시인 첸나이 인근 마말라푸람에서 지난해 4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열린 1차에 이어서 두 정상 간의 두 번째 비공식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 현지 매체들 역시 양국 정상이 이번에 약 7시간 동안 사찰 방문 등 문화 일정을 포함해서 4차례 회동과 2번의 이벤트를 함께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네. 이 파키스탄과 카슈미르 지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와 또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각각 파키스탄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또 협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만남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만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요? 아마도 이제 첫 번째로는 중국, 파키스탄이 앞서서 외교장관 회의 후에 공동 입장문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는 카슈미르 분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중국은 인도 정부가 지난 8월 인도령 카슈미르, 그러니까 잠무 카슈미르의 주 지위를 없애고 이 잠무 카슈미르 그리고 라다크로 분리해서 연방 직할지로 직접 통치하겠다고 결정을 하자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인도 최북단에 있는 라다크라는 지역은 잠무 카슈미르 동쪽에 중국과 맞닿은 곳인데요. 인도와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초 라다크 판공호수에서는 또 인도와 중국 군인이 대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이 무엇보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동맹국들에게 중국 기업인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인도가 여기에 동참할 것인지가 중국 입장에서는 관건인데요. 네. 이 인도는 오는 2020년까지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와 또 인터넷 사용자 모두 세계 2위 수준의 대형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인도의 5G 가입자 수가 2025년이 되면 8,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가 크다면서 인도와 중국 사이에 무역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인도와 경제 협력 방안을 주고받을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양국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또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에콰도르는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구제금융 4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200억 원을 지원받은 상황인데요. 이 IMF가 그냥 돈을 내주진 않죠. 네.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항상 긴축 정책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에콰도르 정부가 이 긴축 정책의 하나로 지난 40여 년간 지급해오던 유류 보조금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했고요.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 3일부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게다가 에콰도르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공건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리면서 강경 진압에 나서자 이번에는 원주민들까지 가세해서 시위가 확산된 모양새인데요. 레닌 모레노 대통령은 이 수도 퀴토에서 시위가 연일 벌어지자 지난 7일 치안 불안을 이유로 390km 떨어진 해안 도시인 과야킬로 정부 기능을 이전한 상태입니다. 네. 모레노 대통령은 이번 시위를 야당 측이 원주민들을 자극해서 일으킨 쿠데타 시도다라고 비난하면서 이번 시위의 배후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또 자신의 전임자인 좌파 성향의 라파엘 코레아 전 에콰도르 대통령을 지목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보조금 폐지는 물론이고 긴축 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어서 이 당분간 에콰도르의 반정부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은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이게 완전히 확정이 된 건가요? 네, 일단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9일 이탈리아 하원 본회의에서 상원 의원을 현행 315명에서 200명으로 또 하원 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각각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 의견으로 가결됐는데요. 따라서 하원이 이 의원수 감축을 반영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추후 국민투표에서도 순조롭게 통과가 된다면 이 현재 총 945명인 이탈리아의 국회의원 수는 2023년 총선 때부터 6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의원 감축은 지난 8월 말 오성운동이 중도좌파인 민주당과의 연정 구성에 합의하면서 공약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기성정치 체제를 개혁하자는 오성운동의 창당 이유로 인해서 초기부터 꾸준히 주장하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국가 예산 낭비를 막고 이 효율적인 의정 시스템 개혁을 위한 의원 감축은 1983년부터 꾸준히 시도돼서 이번이 8번째 표결이었는데요. 이 AFP 통신은 이를 통해서 연간 1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31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오성운동은 의원 임금과 비용이 하루 30만 유로, 약 4억 원이 절약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전체 인구수가 6천만 명인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영국에 이어서 의원 수가 두 번째로 많은데요. 이탈리아 AGI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하원 의원 1명에 연간 23만 유로, 3억 240만 원, 그리고 상원 의원 1명에게는 연간 24만 9천 유로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탈리아의 상황이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은 마지막 내용인데요. 요즘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이제 전국에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슈퍼돼지가 출현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처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서 발병한 이후 현재는 전역으로 번진 상황에서 네. 돼지고기 가격의 급등을 막고 이 무엇보다 돼지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약 500kg에 이르는 거대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중국 남부 광시 장족 자치구의 난닝에서는 평균 보통 돼지가 이제 125kg 정도 된대요. 이 돼지의 3배가 넘는 슈퍼 돼지를 사육해서 농가 소득 역시 3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 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생기자 그렇다면 돼지 크기를 키우자라는 방식의 자선책이 선택된 건데 뭐 500kg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평균 125kg짜리 돼지들을 최소 175kg에서 최대 200kg까지 찌우는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규모 농가들뿐만 아니라 이 중국 최대 양동 기업들 역시 돼지 평균 무게를 늘리기 위해 나선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일 뿐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완전한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돼지고기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6월 첫 주 킬로그램당 약 20.69 위안을 기록했던 돼지고기 평균 도매 가격이 9월 셋째 주에는 42.57 위안으로 2배 이상 올랐는데요. 이 중국의 후추나 부총리는 육류 공급 상황은 내년 상반기까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올해 공급 부족분은 1,000만 톤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해서 돼지고기 파동은 여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